대북 제재란 2006년 핵실험 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그 북한의 자산이 동결됐던 사건인데요. 절차적으로 본다면 이 북한이 그 재원을 자유롭게 쓰지 않도록 금융 제재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북한 그 무기 생산에 가담하는 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 기관을 특정한 그런 제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제3국에서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대북 제재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기와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2016년에 나온 대북 제재 건이 두 건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2270호, 그 다음에 2321호입니다. 2270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무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소형 무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무기 생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만약에 국가가 판명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캐치 얼 프레이즈가 그때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의 그 항공유하고 그 로켓 연료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거 2016년 5차 핵실험 이후에 발효된 게 2321호였는데 거기에는 그 북한의 석탄에 대한 상한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750만 톤 이상을 수출할 수 없게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그때 해도 아시겠지만 북한이 정말 많은 미사일 시험과 6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때도 발효된 게 4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이 2375호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포함해서 석유에 대한 부분을 100만 배럴까지만 금수 조치가 되게끔 해서 그 상한제를 100만 배럴을 했고 2397호 거기에서는 그 석유에 대한 부분을 50만 배럴까지로 다시 축소하는 그런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점차 그 핵실험과 ICBM 실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품목들이 생기고 상한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국 가장 좀 결정적이었던 것은 석유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이런 외화벌이를 통해서 한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그것도 차단된 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은 문재인 트럼프 시기 1기 때 그 판문점부터 하노이 회담까지 이어졌을 때 북한이 가장 원했던 돌파구는 경제 제재 해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북 동맹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포탄의 한 70에서 75%를 북한이 다 생산을 하고 있고 병력도 한 14,000명 정도 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은 대북 제재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현금, 식량,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해킹 그리고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자산 확보입니다. 2024년만 해도 그 한 해만 해도 한 15억 달러를 그 한 건 해킹을 통해서 탈취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대북 제재를 통해서 한 5억에서 10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차단됐다면 그거를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한 회에 그냥 다 벌어가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는지는
아직 뭐 공개된 자료나 그런 것은 없지만 아마도 그 재래식부터 그 민감 기술까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더 낮은 가격에 뭐 팔 수 있는 그런 제3국에 대한 영향력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기가 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뭐 정부 차원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의 협조가 대북 제재의 이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북한이 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사건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제 몰랐지만 하청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된 이제 생산품이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잘 알려진 거는 이제 국내 홈쇼핑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의 롱패딩하고 래시가드가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중국산으로 둔갑돼서 팔린 적이 있었고, 2018년에도 이제 평양에서 그 생산된 항공 점퍼가 이제 또 다시 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경우는 일단 신속하게 계약 해지를 했고요. 그 2017년도 같은 그 국내 홈쇼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들에 대한 벌금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뭐 국내법 그런 게 아니라 원산지 표기를 이제 잘못했다는 그 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항공 점퍼건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그때 2017년도 대북 제재가 발의된 이후에 이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장은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 있는데 노동력이 북한이 들어갔다 하면은 일단 이것을 북한산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북 제재 실효성은? 사실 지금 대북 제재가 완전한 이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북한의 노동력이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에 파견되는 것도 있고요.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서 평양이나 이런 북한 내에서 아예 생산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차 핵실험 전후로 2017년 전후로 사실 북한의 신규 인력을 송출하지 못하는 그런 대북 제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발효된 그 2397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해외에 파견 중인 모든 인력을 2년 안에 돌려보내야 하는 이런 조치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북한의 노동력들이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동북아 위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북한이 재원 확보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제재가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실효성 차원을 본다면은 조금 한계가 있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생산한 그런 제품들도 사실상 뭐 무혐의 처분이 된다든지 국내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이행에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력이 이제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권고와 의무화는 당연히 저희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행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MSMT란?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2006년 그 핵실험 이후에 1718 그 제재가 발효되면서 그게 탄생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제재를 회피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14번 정도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구멍이 생겼으니까 북한의 이런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제재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이 그런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대북 제재 패널이 없어진 건데요.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어려웠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MSMT, 멀티래터럴 생션 모니터링 팀은 이제 한미일이 주축으로 돼서 11개 국가가 이 업무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든, 탄생한 것입니다. 북한 도와주는 러시아, 제재를 가할 순 없나? 2006년 핵실험을 했을 때 나온 1718부터 무기 거래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러우 전쟁에 북한이 다 보내는 게 다시 다 무기 거래이고 또 러시아에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파병 같은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북한의 인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인력도 저희가 2016년, 17년 대북 제재를 발효하면서 신규 인력의 송출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대북 제재 위반이 지속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석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었는데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들여간 그 석유가 이미 100만 배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 2397호 제재에 따르면 50만 배럴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한 해 그 상한선을 넘겨서 러시아로부터 그 석유 원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그 사실 저희 국제사회가 러시아한테 가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2기 트럼프 정부와 북한 관계는 어떨까?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게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 내부에 이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이란 것을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방 전략서가 발간되기 전에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고, 그리고 북한과 같은 위협은 동맹국들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의 위협은 중국에 대한 대중 견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라보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이 이 지역에서 불안정을 야기해서 중국과의 그런 대중 견제를 이행하는 데서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불확실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1기 때는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 다 이제 대화의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북한은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하고 뭐 노딜이 가장 그들에게 굿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받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오히려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의지가 매우 낮지 않을까, 한쪽에서만 약간 기우는 그런 이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여기 영내 태세를 중국을 목적으로 해서 바꿀 텐데, 사실 그 속에서 북한이 그 조치들을 대중견제용으로만 또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자기에 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더더욱이 러시아하고의 동맹관계를 공고화하고,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핵무력을 빨리 완성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늘 얘기하는 이런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동력이 확보하는 것이 한국이나 뭐 일본 다른 국가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러시아하고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산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다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미국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에서 받을 것을 빨리 받아내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1기 때는 또 북한이 러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경제 제재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강박, 그런 고립 속에서 미국을 찾았던 것이지만, 지금은 고립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병력까지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그때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교류 왜 멈췄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 때 그때 사실상 남북 교류가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개성공단 그때 이제 다 문 닫으면서 이제 교류가 사실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발효된 거에 보면은 무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품목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캐치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쌀을 이런 무기 생산의 노동력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는 게 맞고, 민간인에 대한 식량이다라고 하면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그런 조치입니다. 사실 모든 품목이 지금 제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저희 북한을 돌아보면은 계속 그 핵무력 완성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이 경제난이라는 것이 완전 모든 퇴로가 막힌 상황은 아닌 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에 맞서는 북한 움직임은 어떨까? 지속적인 회피이겠죠. 사실 미국하고의 대화를 나섰던 것도,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동맹 관계를 모색한 것도, 그리고 사이버에서의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대북 제재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가발하고 속눈썹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북 제재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화장품, 인삼, 새로운 또 수출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무기 분야가 아니어도 그런 비제재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MSMT 같은 이런 팀의 역할은 바로 이런 무기와 관련된 제품이 아니지만 북한의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핵 능력 기정사실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오히려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뉴클리어 파워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오히려 공감대가 많은 상황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부분을 실효성이라는 어떠한 것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당위적으로라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실효성만 보면 너무 단기적인 효과만 저희가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무기 생산을 하는데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